네, 오늘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 글쓰기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직업 또는 아, 없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러한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그것에 관한 정보를 주는 글을 자기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이 한번 그런 그 석유가 왜 문제일까라는 글을 쓸 때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통해서 그걸 자기 언어로 바꿔 쓰는 어떤 그런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자기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게 된 것들을 자기 언어화 시켜서 어떻게 글을 쓸 것인 건가 이런 글쓰기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과제를 냈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욕심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어쨌든 진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자 알아보자 탐색해보자 이러한 또 하나의 목적을 갖고 그러한 과제를 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나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진로라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 하나는 내가 뭐가 될 수 있는 건가? 바깥에 있는 거지. 근데 그 바깥에 있는 것만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또 잘 들여다보는 일들이 또 중요한 거고 그것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 제대로 된 진로가 결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쌤이 글쓰기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를 들여다보고 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라는 그런 글의 양식이 있어. 자기소개서 쓰기라는 게 있는데 특별히 쌤이 자기소개서라는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나에 대해서는 그냥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직업 세계에 관해서 탐구해서 쓴 글을 우리가 읽을 텐데 그 글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그 설명하는 직업 세계에 여러분이 독자 입장에서 그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한 거? 궁금한 거가 충분히 그 안에 설명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그 글을 읽고도 잘 이해를 못 한다던가 그 글을 읽고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는다던가 그러면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한 글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그 동화면 동화의 글, 서윤이 글, 자기 글, 자기 말, 자기 글로 바꿔 썼는가. 그냥 어디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옮겨 놓아서 어색한 어떤 그런 글들이 아니라 자기가 쓴 글이 아닌 남의 옷을 입고 있는 어떤 그런 기분이 아니라 자기 언어로 썼는 건가라는 분이 두 번째 평가 기준이고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이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문단 구별부터 시작을 해서 문장 표현, 맞춤법, 띄어쓰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글의 형식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 썼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글의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가 우선 발표를 할 거고 그 지우가 쓴 글에 대해서 2등이 승현이었나? 승현이, 3등이 서윤이, 주성, 주성이, 승현이, 주성이, 4등이 저요. 서윤이, 5등이 동아 요 순서대로 우리가 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등을 선택한 지우 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글에서 지우는 병아리 감별사? 네. 병아리 감별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 네. 근데 화면이 왜 갑자기 작게 보이냐? 그러게. 작게 보여? 근데 응. 뭔가 세로로 보여요. 그럼 잠깐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괜찮아? 네. 음, 일단, 네, 저는 이거 그때 선생님이 조사하는 글쓰기 할 때 안 와서 좀 그랬구나. 맞네, 맞네. 음, 문단 구별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일단, 병아리 감별사는 병아리의 부화 직후 암수를 감별하는 역할을 한다. 부화 직후에 30시간 이내 항문을 손으로 개장하여 암수를 구분한다고 한다. 병아리 감별사는 쉬워 보이는 일이지만 되는 방법과 나름의 재능도 있어야 한다. 먼저 시력이 좋아야 하고 생맹이 아니어야 하며 손은 가는 편이 좋고 성격이 세밀하고 섬세한 사람이 제격이다.
1년에 한두 차례 병아리 감별사 자격 시험을 치르는데 주관 기관은 양계협회이다. 각 갑종별사와 고등감별사의 2직급으로 나온다. 갑종감별사는 고등감별사에 비하여 실기 위주의 기초적인 내용으로 시험을 치른다. 자격증 소비자는 외국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감별사는 특히 식별 능력이 빼어나다. 영국에서는 연봉이 6,700만 원 정도의 고수익이다. 자, 누구? 1등이 아까 누구였어? 승현이부터. 이제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서 이제 이해하기가 쉬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봉이 이제 조금 높아가지고 그 이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 감별사가 특히 식별 능력이 빼어난다는 점을 처음 알았습니다. 일단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도 처음 알았고 갑종 감별사와 뭐 고등 감별사 이런 단어도 처음 들어서 생소했는데 이것도 나름 지식이 된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음, 병아리 감별사가 보통 병아리들 보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딱 요런 방법으로 하시는 직업이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 그리고 연봉이 높아서 신기했습니다. 음. 자, 병아리 감별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 어, 자, 그 병아리 감별사는 말 그대로 병아리의 뭐와 뭐를 선별.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 혹시 왜 구별하는지 알아? 알아요. 동아 왜? 말해도 돼요? 그럼 말해도 되지 왜? 아이, 살짝 잔인하던데. 어, 일단 암컷이면 바로 양계장 가서 알 낳고 이제 알 낳고 이제 거의 이제 알도 못 낳는 친구들은 먹히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고요. 수컷이 된 애들은 되게 잔인한데 그 죽이지 않아요? 어. 갈라가 병아리 그 부분에 있어서 암컷 같은 경우가 이제 알을 낳거나 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인간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쓸모 있는 거지. 반면에 이제 수컷 같은 경우는 별 쓸모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살릴 놈과 죽일 놈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병아리 감별사가 이렇게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병아리 감별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 여러분한테는 이제 그 낯선 직업일 수 있는데 오래된 직업 뭐 오래됐다는 게 뭐 이렇게 아주 오래됐다는 거 아니고 이른바 그 우리가 대규모 그 양계 농장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집에서 닭 몇 마리 기르던 어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한꺼번에 그 닭을 이렇게 기르는 어떤 그런 그 양계 사육을 하면서 이제 병아리 감별사의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게 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혹시 우리나라 영화 중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상 받은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 혹시 알아? 윤여정 그 배우가 그 미나리라는 그 영화에도 그, 그 뭐야 거기 그 정착한 그 부부가 처음에 그 일하는 게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해. 그 미국에 가서. 그러한 일들 그 처음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른바 3D 업종 험한 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가서 해외에 나가서 병아리 감별사 이런 일들 하는데 영국에서 연봉이 6,700만 원 정도의 고수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6,700만 원이 과연 고수익인지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 6,700만 원 자체가 고수익인지도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외국을 갖고 얘기할 때는 뭘 따져봐야 돼? 물가? 물가 가격? 수준을 따져봐요. 물가 수준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수출을 한단 말이야. 그럼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배에다 싣는 사람들 있지. 그 바나나를 실은 배가 일본으로 와. 그럼 일본에서 그
배 선박장에서 그 바나나 상자를 내리는 사람들 있지. 어? 뭐 하는 일은 둘 다 뭐야? 하역하는 일, 싣는 일, 둘 다 그 힘쓰는 일을 하자, 육체노동을 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면 뭐 이건 실제 수치는 아니고 말로 하는 거다. 필리핀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월급을 만약에 100달러를 받아. 만약에. 그럼 일본에서 내리는 사람은 500달러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대접을 받는 거야? 일본. 일본이 500달러나 받으니까 야, 이제 필리핀 사람이 일본 가서 일하는 게 낫겠다. 똑같은 일 하는데 5배나 차이가 나?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더 잘 살아야 돼? 일본. 일본 사람도 잘 살단 말이야. 근데 삶의 수준은 필리핀 노동자가 더 잘 살다는 얘기야. 왜냐면 일본이 물가가 더 워낙 뭐하기 때문에 높아서.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1000달러를 버는데 이 사람 500달러를 버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이 필리핀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뭐 한 80달러 버는데 이 사람은 100달러 버는 거야. 그러면 그 직업이 100달러, 500달러만 놓고 보면은 일본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뭐라는 거야? 필리핀 사람이 그 삶의 질은 더 낫다는 거야, 그 동네에서. 그 직업군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국과의 어떤 그런 비교를 할 때는 그런 그 차이를 갖고 비교를 해야 돼. 어? 뭐그 여러분이야 뭐 학교에서 나는 뭐 전교 10등 한다. 라고 얘기를 아니 뭐 전교가 아니라 뭐 반에서 10등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 반에서 10등해서 나 공부 못해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어떤 애가 자기는 전교에서 10등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떤 애가 공부 더 잘하는 거야? 반에서 10등 하는 애하고 전교에 10등 하는 애하고. 전교 10등. 전교 10등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이 반에서 10등 하는 애가 과학고나 영재고나 이런 데서 반에서 10등 하는 애야. 아니면 어쨌든 뭐 도시에서 뭐 서울 강남에 있는 그 학군에서 반에서 10등 하는 애야. 반면에 전교 10등 하는 애는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학교, 농업고등학교 뭐 이런 데서 전교 10등 하는 애야. 그러면 사실은 그 차이는 그 반에서 10등 하는 애가 전교 10등 하는 애보다 만약에 수능을 보면 그 전교 10등 한다는 애는 뭐 한 300 몇 점 맞는데 반에서 10등 한다는 애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에 아까 연봉이 그 얼마? 6,700 정도에서 고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6,700이 과연 고수익이냐라는 부분들에서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초봉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 6,700 정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은행원들 연봉들이 다 억대가 넘어가고 있고 의사들 같은 경우는 뭐 1억 이상이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6,700이 그 절대적인 그 가격으로만 해도 그렇게 뭐하는 건 아니야? 높은 연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기준을 누구 기준에 놓고 보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기준을 누구 기준에 놓고 보냐에 따라 다르는데 어쨌든 6,700이라는 연봉이 그렇게 아주 뭐 높은 고연봉이라고 말하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렵다.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 얘기할 수 있고 게다가 그게 어디라면 영국. 영국이라면 영국이 또 워낙 또 물가 수준이 높더란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 연봉 6,700 받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 4,000 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정도. 선생님은 정확한 물가 수준을 모르는데 그 정도로 그 유럽의 물가가 뭐야?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은 또 바뀌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뭐 김치찌개 이런 거 이렇게 먹고 뭐 이렇게 외식 물가가 1인당 보통 한 10,000원? 15,000원, 20,000원 정도면 1인당 그 저게 되잖아. 한 사람당 먹는 물가가.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그 물가 자체가 1인당 뭐 이렇게 외식비 뭐 이런 경우가 뭐 3만 원, 뭐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물가 수준이 훨씬 더 이게 뭐예요? 높은 어떤 그런 부분들.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 요즘에 그런 얘기 있는 거 알아? 제주도로 여행 가는 것보다 필리핀으로 여행 가는 게 더 싸다는 얘기 알아? 우리나라 물가가 높아가지고 제주도로 가는 것보다 제주도 가서 여러분들이 뭐 그 호텔 뭐 3성급 호텔, 4성급 호텔 정도 자는데 필리핀이나 이런 그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 5성급 호텔에 가서 묵고 지내도
오히려 동남아시아 호텔이 더 뭐하다는 거야. 값이 싸다는 거야. 싸다. 심지어는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도 뭐 골프 치고 뭐 이런 것까지 해서도 오히려 싸기 때문에 요즘에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동남아로 오히려 여행을 더 많이 갔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의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게다가 선생님이 지금 잠깐 찾아봤더니 병아리 감별사 연봉 해가지고 국내에 떠도는 소문으로 감별사 연봉이 6, 7천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라고 이제 우리 지우가 조사한 자료. 하지만 실상 그런 사업장은 거의 없다고 보면 좋고 대부분 월 급여 기준이 250에서 300만 원 수준이 현실입니다. 일하는 강도는 외국보다 높고 연봉은 적기 때문에 해외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 이거 우리 국내구나, 국내. 우리나라. 근데 이제 수요가 있는 유럽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보통 월급에는 350에서 400만 원 정도 가 되고, 근데 유럽은 세금을 30에서 50%까지 제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실수령이니까 아까 그 6,500 정도가 맞겠네. 음? 그 세금으로 빠진 금액은 뭐 어차피 복지 혜택으로 돌아온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관계회사가 이제 해외 취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일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근데 정확히는 모르는데 병아리 감별사가 앞으로 좀 직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얼핏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병아리 감별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는 왜?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커서? 소연아 뭐라고?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커서? 아, 이른바 요즘에 이제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그 로봇, AI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병아리 감별 자체도 꼭 굳이 누가 하지 않아도 사람이 하지 사람.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게다가 이제 또 이른바 생명공학 뭐 이런 것들이 또 발전을 하면 애당초 이렇게 뭐야 수컷 태어나서 뭐 하게 하지 않고 죽일 일 죽이지 않고. 없이 그냥 필요한 뭐만 암컷만 모아도록 태어나도록 그러한 조작을 한다던가 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능해진다라면 병아리 감별사는 어떤 그런 직종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에 직업 자체의 그 안정성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아리 감별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살기 싫다라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우리나라는 그 빈부차도 심하고 학력 차별도 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해외로 나가겠다. 우리나라 사람 없는 해외로 나가겠다 할 때 해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을 그 배우는데 너무 또 어려운 기술은 배우기 자체가 힘들잖아. 근데 좀 쉽게 말해서 좀 손쉽게 배우면서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러한 일로서의 이제 그 추천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병아리 감별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우가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썼는데 뭐 병아리 감별사가 그 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병아리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병아리 감별사의 어떤 그런 뭐 자격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 그다음에 이제 전망이라던가 연봉에 관한 그런 부분들까지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뭐 처음에 얘기했듯이 문단구별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뭐 여기까지 하는 일이었고 쉬워 보이지만 시력이 좋고 생명이 아니하고 세미한 사람이 된다. 여기서 또 이제 하고 1년에 뭐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돼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소비자가 아니라 뭐 자격증 소비자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얘들아, 외국, 자격증, 자격증 뭐 비가 유, 아니라 어? 소, 유, 자, 보유자 또는 소유, 소유자. 소유자. 소지자. 소지죠. 자격증을 소지하는 사람, 자격증 소지자라고 써야 되지. 소유자는 외국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감별사는 특히 식별능력이 뛰어나다. 요거 문장이 그 비문, 잘못된 문장이야. 왜? 아, 외국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어, 감별사가 식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음, 뭔가 박지,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자격증 외국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간별사는 특히 식별력이 빼어나다고 되는데 이 경우는 뭐야? 우리나라 간별사는 특히 식별 능력이 빼어나서 외국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써야지 말이 앞뒤가 통하는 말이지. 문장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문장 같은 경우가 어색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뭐 해야 돼? 바꿔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익이다라고 하는 이런 분은 영국에서는 연봉이 6,700만 원 정도의 고수익이다. 요 부분도 좀 이상합니다. 고수익은 높은 수익을 얻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연봉이 6,700만 원 정도로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영국에서는 연봉이 6,700만 원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나라 간별사는 특히 식별 능력이 빼어나서 외국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영국에서는 연봉이 6,7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서 뭐 연봉도 높은 편이다. 연봉이 6,700만 원 정도를 받는 등 뭐 수입도 괜찮은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야기들을 뭐해? 자연스럽게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또 잘못 썼네. 특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거 이거 뭐야? 별로 좋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뭐야? 비슷한 언어로 이렇게 바꿔주는 또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2등이 누구였어? 승현이? 정말. 자, 승현이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어? 네. 자, 하겠습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전투 조종사고요. 연봉은 대기 기준 약 3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전투 조종사가 되는 방법은 일단 건강 상태와 정신 상태를 아주 깐깐한 신체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약 80일주 가량의 훈련을 거쳐야 한다. 그러고 나면 전투기를 탈지 수송기 헬기를 탈지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 전투 임무기 과정 또는 공중 기동기 과정으로 분류되어 고등과정 교육을 받고 수료하면 전투 조종사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투기 사고지 사망 사례가 많다. 왜냐하면 전투기 가격이 천문학적인 가격을 자랑하기 때문에 기체를 최대한 파손시키지 않으려다가 사출할 수 없어 순직한 경우가 다반사다라고 제가 여기까지만 취소 적었습니다. 잠시만요. 자, 3등이 누구였어? 아, 형. 탑건을 재밌게 봐서 전투기 조종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서 많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았어. 그 다음 4등. 어, 음, 일단 전투기 조종사를 했을 때 훈련을 81주나 해야 되는지 몰랐고, 또 이제 사망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음, 저도 탑건을 재밌게 본 사람으로서 그, 그 사람들이 되게 목숨 걸고 하는 거는 알았지만 이렇게 교육 과정이 이렇게 많을 줄은 잘 몰랐습니다. 네, 일단 그 배승희 님이 이 공군에 관심이 많으셔서 프사를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쓸 수 있었던 것 같고, 연봉을 아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연봉 얘기가 바로 나왔고, 뭐, 제가 궁금한 점은 다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다 했나? 네, 자, 그래서 지금 승현이 같은 경우에 이제 공군 전투기 조종사, 전투 조종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연봉은 대기 기준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요 대위 기준이 뭐냐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승현이가 잘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서윤이 대위가 뭔지 알아? 아니요? 몰라? 지우는? 그 막 국군 아니 군인? 동화는? 지위 아니에요? 주성이는? 지위 중에 하나로 아는데 낮은 어? 편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 높은 편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계급 체계가 일반 병사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일반 병사로 저기 들어가면 이병이라 불러, 예전. 이병. 짝대기 하나. 병, 그 다음에 이제 짝대기 두 개가 일병. 일병. 그리고 이거 좀 재밌어. 이병, 일병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병, 이병 할 때가 있는데 거꾸로야. 이병, 일병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짝대기 세 개가 상병, 상병. 그 다음에 짝대기 네 개가 병장. 병장.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일반 병사라 불러.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사관. 부사관, 그렇지. 해서 하사, 부사관, 중사, 상사, 원사. 하사부터 하사, 중사, 중사, 상사, 상사. 원사. 원사, 그렇지. 요즘 원사도 있고. 그리고 장교에서 준사관. 그렇지. 장교라는 부분들이 바로 처음에 출발하는 게 소위, 중위, 대위. 대위. 이게 이제 장교들 중에서 초급 장교. 음흠. 가장 기본적인 장교. 그 다음에 이제 요구보다 조금 높은 장교가 이제 소령, 중령, 대령. 소령, 중령, 대령. 이고. 그리고 다음 나서 이제 가장 이제 군인들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제 별 단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준장, 준장, 소장, 소장, 중장, 중장, 대장, 대장. 원수. 이런 식으로 이제 별 4개짜리가 대장이 이제 가장 높은 그러한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 계급 체계인데 이 중에서 이제 뭐야? 대위 계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아, 그 공군 조종사 전투조종사 되면 일단 장교라는 거지.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에 육군 기준 놓고 보면 소위가 소대장이면 40명, 음. 40명을 지휘하는 지휘가 아니야, 소대장은. 그리고 보통 꼭꼭 그런 건 아닌데 중위 대위 같은 경우는 중대장은 40명씩 다시 4개 그룹, 그 160명 정도, 160명 정도를 통솔하는 그런 중대장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위 소령 정도 되면 대대장이 되면 다시 그 중대를 4개 중대. 아까 160명 곱하기 4 하면 한 600명. 이런 정도로 이제 통솔하게 되고 대령 뭐 이렇게 가면 이제 그 사단. 대대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몇천 명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단계들에서 준장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실질적으로 군단장 막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자기 부하가 이제 뭐 몇천 명 있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상당히 이제 실질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에 이제 어쨌든 대위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봉이 있는데 문제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같은 경우는 그 계속적으로 공군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민항기로. 공군 전투기 조종사에서 그 전투기 조종사를 끝내고 그 기간이 있어, 기간을 끝내고 나서 물론 자기가 계속 복무하겠다라고 해서 공군에 계속 남아서 있는 경우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연봉을 받는데 그 연봉이 그렇게 세지 않아. 대신에 이제 그 군인 연금, 나중에 연금이라는 걸 받게 돼가지고 연금이 좀 높은 편이야, 군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월급은 좀 덜 받고 나중에 이제 그 일을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연금은 좀 이렇게 더 많이 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승현이가 얘기했듯이 대부분의 그 조종사들은 그 공군 그 전투기를 몰다가 중간에 그 자기가 어떤 그 기한을 연장 안 하고 그만둬.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다음 요즘 또 뭐 있어? 여기 여러 가지 그 항공 있잖아. 아이언에어, 그런 핀. 아니요. 여러 가지 항공의 그 민항기에 그 조종사 파일럿이 돼요. 파일럿. 조종사가 되는 거야. 근데 그 민항기 파일럿 같은 경우는 연봉이 요 연봉보다 몇 배가 더 높아. 억대 연봉이 더 높아. 억대 연봉도 넘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고 하는 것들이 허다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전투기 조종사로 자기가 군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투기 조종사로 계속 남겠다.
이런 류가 하나 있고, 전투기 조종사는 그냥 뭐해? 과정에서 결국은 그 민항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돈도 많이 벌고 존경도 받고 뭐 세계 여행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거를 꿈꾸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승현이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연봉에 관한 이런 정확한 정보를 준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방법 해갖고 이제 건강 상태와 깐깐한 신체 검사를 거쳐야 돼서, 사실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경우가 훈련도 훈련이지만 요 신체 검사가 아주 강해. 그래가지고 웬만해 갖고는 그 전투 조종사가 되기가 힘들어 사실은. 그 전투 조종사 한 사람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도 사실은 어마어마해.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비판이 나와. 나라에서 전투 조종사를 기껏 뭐 했더니 돈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양성해 놨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뭐 해버린다는 거야. 민간 항공기로 가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민간 항공기 회사 좋은 일 시킨 거 아니냐. 국가에서 세금 들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또 이렇게 비판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루트, 방법, 어떻게 하면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는지 그 루트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전투기만 모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헬기 조종사로 이렇게 빠지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기 외에도 이제 일반 그 수송기, 아까 여기 나온 대로 수송기, 그래서 이것들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했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위험 부담, 위험 부담을 또 얘기하고 있고, 여기도 사출을 할 수 없어. 이 사출이 뭐야? 이게 뭐냐면 비행기가 낙하를 할 때, 아, 유성은 이제 떨어질 때 사출이라고 해서 아, 어느 장치에 당기면 이제 나오면서 어, 낙하에 펴지는 장치거든요. 어, 이제 생명을 살리는 거의 마지막 방법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음, 가격도 좀 비싸기도 하고, 그게 음. 한 번 하는데 한 몇 억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래. 근데 보통 우리가 그냥 뭐 한다고 그래? 사출한다 안 하고. 탈출. 탈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선생님이 이 사출이라는 그 표현이 그냥 실제로 쓰는 용어인지 아니면 우리가 탈출인데 사출이가 잘못 썼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럼 잘못 쓴 게 아니네. 사출이 맞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찾아보니까 사출이 그 발사할 때 그 사자네. 그래서 쏘아서 내보내다 해서 그 장치 누르면 이렇게 튕겨 나가는 그거 말하는 거지. 네, 자석이 이렇게 튕겨 나가서 이렇게 탈출하게 되는 그 부분들에서 사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기체를 최대한 파손시키지 않으려다가 사출할 수 없어 순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사실 이 요인보다 더 큰 요인이 있어.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순직을 많이 하는 더 큰 이유가 뭐 같아? 또 하나의 이유는 민간인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다. 그렇지. 그런 순간정신도 물론 있고, 그런 순간정신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돼. 이 전투기 조종관을 놓지 않고, 그 민간인 지역을 벗어나서, 자기 혼자 이렇게 저기 안전한, 다른 곳으로 하려다가 결국은 자기가 순직했다. 이렇게 이제 미화되는, 뭐, 물론 진짜 그랬을 거야. 진짜 그랬을 건데, 한결같이 또 이렇게 그렇게 보도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아, 사실은 큰 문제로 꼽히는 이유는 뭐냐면, 전투기 노후화. 전투기가 너무 낡아서. 그 연습용으로 그러니까 전투기가 아까 이것도 가격과 관련된 건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새로운 신종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조종이나 연습 뭐 이런 거는 되게 오래된 걸 갖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사고가 잦은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안 좋은 얘기인데 이른바 국방 비리 때문에 이런 전투기를 선정할 때부터나 아니면 부품이나 이런 거에서 자꾸 이제 그 비리가 발생해 가지고 제대로 된 그 정품 이런 걸 안 쓰고 하다 보니까 그 사고의 어떤 그런 원인들 때문에 전투기 조종사들이 희생된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승현이가 아까 이제 전투기 값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분위기가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생각도 강하고 그 전투기 값도 비싸지만 사실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도 뭐하다는 거야. 아주 이렇게 높다는 거야. 그래서 승현이가 지금 말하는 전투기가 고가라는 거는 최신형 전투기가 고가인 거고,
연습용 뭐 주로 이제 사고 나서 뭐 이렇게 죽는 어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뭐야? 연습용 이런 어떤 그 전투기 이기 때문에 그런 전투기보다는 사실은 조종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훨씬 더 이제 뭐에 비싼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승연이 자료가 더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로 그 사고율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뭐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망 사례가 많다고 했었는데 이 사망 사례가 많다는 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나 많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그 비교 기준들이 물론 있어야겠지만 어느 정도 그 수치를 제공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그냥 나오는 거 그냥 하나 전투 수송사 되는 방법 해갖고 찾아보니까 뭐 군이 가는 수당은 평균 65만 원 선인데 그 수당이 뭐 67에서 109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라고 해서 조종사 자체가 높은 연봉, 의사 직군보다도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연봉이 뭐 한 편이라는 거야? 센 편이라는 거야. 군의관 하다가 의사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투기 조사가 되는 방법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군사관학교. 우리가 공군사관학교 가면 다 파일럿, 전투기 조사 되는지 아는데 사실은 그 중에 일부분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원 합격률은 50% 낮은 편이다라고 돼 있고 공군사관을 입학해도 50%만 조종사 된다는 말이고 합격하면은 15년간 의무무기가 돼 15년간. 그리고 제대하면 보통 민간기업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지 민간기업 이직하고 두 번째 방법은 공군사관학교 안 가고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공군 ROTC에 지원해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이때는 의무무기는 13년. 그다음에 이제 4년 대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공군조종 장학생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서 지금 이 자료 보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군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쌤이 여기 흉터가 있고 막 그러는데 흉터 있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그 뭐 엄청난 속도로 가면 이게 뭐 찢어지고 뭐 되게 하기 때문에 뭐 수술하는 자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안 되고 아마 승현이가 공군 전투 조종사 되는데 일단은 걸림돌이 뭐 얼굴만 봤을 일단은 구강 있죠. 구강 검진까지도 봤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어, 그치 시력도 시력. 이제 근데 승현이 지금 벌써 안경을 쓰고 있어서 물론 안경도 이제 뭐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력도 상당히 공군 전투 조종사에 크게 작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전투 조종사나 이런 걸 꿈꾸는 경우에는 그런 그 신체 여건들 자기가 그게 되는지를 미리 체크해야지. 기껏 전투종사에 대한 열망을 품고 막 다 준비됐는데 아까 말한 대로 뭐 구강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시력이 안 돼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허망한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쌤님이 가르쳤던 친구 하나가 이제 공군 전투조종사를 막 꿈꾸고 막 갔어.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 고비에서 그걸 못 넘겨가지고 그냥 저기로 돌렸어. 정비 쪽으로. 그 전투기 정비하는 쪽으로 결국 이렇게 그 돌려서 일을 하게 됐다라는 그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어쨌든 뭐 전투 종사 되는 것들이 쉬운 일만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였어? 주성이? 네. 저는 약간 제 입장에서 그랬었는데 주성이가 뭐였지? 어디 있지? 작가. 예. 작가? 자, 그 약간 제 아까 보겠습니다. 입장이었었는데 음, 어쨌든 내가 요즘 관심 있는 직업은 작가이다. 학교에서 소설의 일부분을 읽고 뒷이야기를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뒷이야기를 쓰고 나서 친구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괜찮았고 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는 글을 쓰는 게 재밌었다. 작가는 프리랜서 느낌이라 생활 패턴이라든지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한 작가의 인터뷰를 봤는데 생각외로 규칙적이라고 하였다. 작가는 출판이나 연극, 영화, 방송을 위한 문학 작품을 창작하거나 소설, 시, 동화, 수필, 영화, 시나리오, 연극, 대본, 드라마, 극본을 창작하며 타고난 언어 감각과 문장력, 표현력, 창의력, 추리력을 갖추어야 하며 역사나 사회 현상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물론 아직 진로를 확실히 작가로 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진로를 정할 때 선택지가 하나 늘어난 것 같아 좋다. 그리고 평균 연봉이 3,309만 원. 음, 자, 주성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쌤이 글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했는데 어쨌든 주성이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밑에 나라에 썼지만 어쨌든 자기의 관점을 갖고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누구였어? 서윤이부터. 일단, 어, 여기 일단 주성님께서 작가를 아니, 작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몰랐고, 또 저도 이제 친구가 꿈이 작가여서 좀 더,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친근한 이제 직업이 나와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했습니다. 그다음 동아. 그 소설 일부분을 읽고 뒷이야기를 쓰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저희 글 썼을 때도 아무도 그 뒷얘기를 예측을 하지 못했어서 재밌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고요. 그리고 작가가 저도 프리랜서 그 뭔가 생활 패턴이 뭔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규칙적인 그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처음 한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 네, 일단 작가가 꿈이신지 몰랐고요. 그리고 저도 프리랜서라는 느낌이 확 받았었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려줘서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그 작가라고 하는 이제 진로를 하나 생각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맨 처음 알고, 그다음 그 제가 생각하는 작가하고 많이 달라서 또 놀랐고요. 그리고 어 이제 작가가 역사나 사회 현상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해서 이제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 뭐야? 승현이가 생각하는 작가는 뭔데? 그 뭐냐면은 이제 약간 아예 앉아가지고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자, 지금 일단은 주성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걸 알려줘서 좋은 글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주성이가 글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돼. 주성이가 그 한 작가의 인터뷰를 봤는데 생각으로 규칙적이라고 한다 해서 그건 그 작가 얘기야. 그 작가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작가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대부분의 작가는 뭐야? 프리랜서 맞지? 자, 프리랜서라는 말의 뜻이 뭐야? 약간 회사 같은 데 안 나가고 음, 아무 자유롭게 때나 일해서 일할 수 있는.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음, 이라는 의미가 프리랜서의 가장 큰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면 뭐야? 출퇴근이 뭐해? 없어요. 자유 정해져 있지 않은 않아요. 이런 의미. 부정적인 의미로는 뭐야? 연봉이 뭐하지 않은, 그 확실하지 않. 명확하지 않은, 뭐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일이 안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일을 자신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뭐 이런 의미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프리랜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아나운서들이 KBS 아나운서를 뽑아, MBC 아나운서를 뽑아. 전현무 같은 사람이 KBS 아나운서였나 원래? 그 KBS 아나운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프리랜서 선언하면서 지금은 KBS 아나운서만 하는 게 아니라 MBC도 하고 SBS도 하고 그 사람 능력만 있으면 여러 방송, 여러 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KBS 아나운서 들어가면 월급을 받아. 그럼 그 사람이 인기가 높아져서 프로를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몇만 원 수당만 더 받아. 근데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기도에 따라서 프로그램 하나 뭐 한 회차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야. 그 대신 이제 프리랜서는 거꾸로 이제 뭐야? 인기가 떨어져서 잘리면 그다음부터 돈 한 푼 없는 거지. 반면에 아나운서는 인기 없어도 자기가 방송 진행을 안 맡아도 월급은 뭐 하라는 거야? 60 몇 세 정년 퇴임할 때까지 계속 받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른바 프리랜서하고 뭐하고 정규직하고 그런 또 차이가 있는데 작가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인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작가들 중에는 이른바 그 소속사가 있는 작가들이 있어. 너네 왜 그 아이돌도 이렇게 소속사가 있잖아. 그 아이돌이 소속사 있듯이 작가들도 그 계약하고 소속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또 이제 프리랜서하고 조금 이제 다른 매니저를 두고 하는 어떤 그런 작가들인데 대부분 그런 작가는 별로 없고 작가는 커다랗게 이제 이른바 전업 작가라는 부분이 있고 겸업 작가라는 부분이 있어. 자, 전업 작가와 결업 작가 뭐가 다를까? 전업 작가는 하루 종일 글만 쓰는 것 같고, 겸업 작가는 약간 자신의 본 직업과 겸해서 글을 쓰는 것. 뭐 전업 작가라고 꼭 하루 종일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닌데 전업 작가는 어쨌든 뭐야? 글 쓰는 것으로 모든 경제 생활을 감당하는 사람. 글쓰기가 가장 뭐한 중요한 직업인 사람. 인 반면에 경업 작가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글쓰기도 병행하는 사람. 이게 이제 경업 작가야. 자, 작가들 중에 전업 작가와 경업 작가 누가 많을까? 겸업? 경업 작가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업 작가로 사는 사람들은 뭐 100명 중에 작가가 100명이다. 그럼 그 중에 5명도 안 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야? 경업 작가야. 전업 작가로 살기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전업 작가들이 돈을 버는 방법 뭐 작가들이 돈 음, 버는 방법 어떻게 돈 벌어? 글 쓰- 책을 써서 책을 썼는데 어떻게 돈 버냐고. 책이 팔리는 출판사에. 만큼? 인세. 아, 인세라고 그래서 보통 작가들마다 다릅니다. 유명한 이것도 이제 그 출판사하고 이제 계약하기 나름인데 보통의 경우는 10% 2만 원짜리 책이 팔리면 작가한테 2천 원 정도가 떨어져. 책 한 권 팔리면 2만 원짜리 책. 2천 원인데 그러면 그 책이 만약에 10,000권이 팔렸다. 그럼 그 작가에게 얼마가 생기는 거야? 2천만 원이 생기는 거야. 그럼 10만 권이 팔렸다. 그럼 2억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베스트셀러를 내서 몇십만 부, 100만 부 팔렸다. 그럼 뭐 100만 부가 팔렸다 그러면 2만 원짜리 100만 부가 팔리면 20억이 생기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베스트셀러를 대박을 내는 그런 사람이 극히 뭐라는 거야? 일부분이라는 거야. 그것보다 이제 이른바 스테디셀러. 한 달에 꾸준히, 아니야, 1년에 꾸준히 뭐 이렇게 10,000권씩 팔린다. 그러면 1년에 그 책 때문에 2천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스테디셀러 작가들, 전업자들 인생. 마치 그 가수들도 마찬가지잖아. 그 누구지? 그 벚꽃 엔딩 그 부른 그 사람 이름 뭐야? 버스커? 버스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벚꽃 엔딩 그 노래가 연금이라잖아. 그 봄만 되면 그냥 그 벚꽃 엔딩이 많이 해갖고 그 뭐야 저작권료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들어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업자가들도 기본적으로 인세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활 부분들인데 그 인세가 되려면 자기가 낸 책이 많이 팔리거나 여러 종이 있어서 어쨌든 판매가 많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업작가인 가장 큰 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전업작가들이 살아가는 방법 강연회. 작가들이 작가의 만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연에 나가면 그 또 작가 레벨에 따라서 강연료가 이제 달라. 어떤 사람들은 뭐 한 30만 원, 50만 원 한 번 강연 나갈 때 받는 일회당. 근데 어떤 유명 작가들은 몇백만 원씩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강연회나 뭐 이런 걸로 그 수입이 대부분이 이제 잡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야. 작가들이. 근데 이 작가들은 대부분이 프리랜서가 맞아. 그냥 소속돼 있지 않고 출퇴근도 정해져 있지 않고 자기가 그 일을 몰아서 할 때는 몰아서 하고 또 안 할 때는 또 이렇게 뭐 여행도 다니고 쉬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다만 아마 그 생각으로 규칙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자기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야. 프리랜서인 경우에. 그래서 일부러 사무실,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몇 시간 동안 글 쓰고 일부러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작가들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조정래 선생, 태백산맥고 이런 걸 아주 유명한 조정래 선생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글 감옥에 갇혔다고 할 정도로 아주 엄격하게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작품에 들어가면. 근데 이제 대부분의 작가는 그렇기보다는 어떤 작품에 몰두해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 그 작가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에 따라서 제각각 뭐해?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 다른 직장인들은 휴가 내지 않는 한, 그 휴가도 또 1년에 그 정해져 있잖아. 연차 며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에 비하면 전업 작가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그런 볼 수가 있고, 경업 작가는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선생님 하면서 뭐 대학 교수 하면서 같이 글을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인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직업인 아까 뭐 승현이가 뭐 파일럿이 돼서 전투기 조종사인데 자기가 책을 써서 어떻게 할 수 있잖아. 의사인데 뭐 소설을 같이 쓴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업 작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것들이 직업적인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약간의 뭐 취미생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직업의 연장선상, 자기가 의사인데 책을 쓰면 의사로서의 어떤 그런 그 커리어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업 작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는 경우들도 이렇게 종종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전통적인 작가는 우리가 보통 이제 문학 작품, 시를 쓰거나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작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논픽션을 쓰는 뭐 과학 분야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 아니면 교양서적 뭐 아니면 교양을 쓰는 어떤 그런 분인데, 그런 거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경업 작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 자기 본래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글을 쓰는 그런 경우가 더 많고, 보통 이제 전업 작가 하면 문학,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근데 이제 시를 쓰는 사람들, 시인도 옛날에는 시집이 막 100만 부씩 팔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어. 한때. 근데 지금은 시집 많이 팔려봤자 10,000부, 20,000부만 팔려도 되게 많이 팔렸다고 얘기를 해. 더 이상 시집을 별로 잘 사지 않는 어떤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전업 작가 힘들고, 오히려 요즘에 작가 중에 뜨는 작가는 어? 무슨 작가가 뜰 것 같아? 어떤 작가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란 부분들이고, 게임도 게임 스토리 작가 있는 거 알아? 네. 게임 스토리 작가. 이런 분야가 오히려 더 이제 뭐에 뜨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웹툰 같은 경우도 웹툰을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웹툰을 그리기만 하고 스토리 또 따로 짜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작가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나뉘고, 방송 작가, 드라마 그 잘 쓴 어떤 그런 작가들 같은 경우도 유명한 어떤 그런 작가들은 이제 회당 뭐 아주 그 큰 돈을 벌 수 있는 또 그런 작가들도 그래서 그 작가들 안에도 역시 상당히 그 뭐야 여러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그 글을 잘 쓴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을 때, 작가라고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분야가 뭐기 때문에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자기가 어느 분야 할 거냐. 아까 그래서 주정이가 소설을 재밌게 쓸 수 있다거나 전통적인 작가, 소설가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영화 시나리오 작가, 연극 대본 작가 뭐 이런 쪽으로 자기가 게임 뭐 관련 작가 뭐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니면 이제 자기 전공이나 이런 걸 갖고서 이제 과학 분야의 글들을 쉽게 쓰는 작가, 의학 부분의 글을 뭐 쉽게 쓰는 작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이른바 요즘에 또 이렇게 에세이스트, 수필, 수필가들에서 가벼운 어떤 그런 글들, 힐링하는 어떤 그런 글들을 또 써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 누구야? 저요? 서윤이? 네. 서윤이가 작곡가? 네. 하겠습니다. 음악가는 음악에 관련된 직업을 통틀어 말하는데,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인 작곡가도 그중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악가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직업은 작곡가입니다. 작곡가는 위에서 말했듯이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음악을 부르는 가수를 감독하고 조율하는 일도 합니다. 또한 작곡가는 멜로디에 사람이 느끼는 기쁨, 슬픔, 사랑 등등 많은 감정을 멜로디로 표현하는 일도 하는데, 이런 멜로디가 사람들을 더욱 몰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왔을 땐 가을 노래를, 이별을 했을 땐 이별 노래를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렸어요. 응. 어, 음, 작곡가는 하나의 특정된 악기만을 사용하는 연주자와 달리 악기에 여러 가지 음색을 섞어 감미로운 소리를 만드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클래식뿐만 아니라 대중가요, 배경음악 등등 다양한 분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동화부터. 일단 음악가에 대해서 그 이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말해주고 그 음악가 중에서도 작곡가를 지금 작곡하는 사람을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뭘 좀 더 자세히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도 동아님의 의견과 비슷하고요. 또 서현님의 의견이나 서현님이 이 직업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음. 그 작곡가가 음악을 부르는 가수를 감독하고 조율하는 일도 한다는 게 또 새롭게 알았고, 이제 작곡가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음, 작곡가가 그냥 곡 멜로디만 쓰는 그런 것밖에 몰랐는데 저런 세부적인 걸 알게 되어서 좋았어. 음. 자, 그 서윤이가 작곡가가 하는 일들에 관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들을 주는 것들은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이었고, 그 외에 그러면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건가? 또 그 실제로 작곡가들이 작곡하는 어떤 그런 과정은 또 어떠한 건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아니다. 잠깐만. 빛깔어 메스틱 왕들의 클릭 여기 팔각정 놀이판을 키워 international 에비호 에비 domestic but 빛깔어 메스틱 왕들의 클릭 여기 팔각정 놀이판을 키워 international 에비호 에비 domestic but 빛깔어 메스틱 여긴 지금 우리의 safe house 들려올 틈 따윈 없어 카피해도 돼 너는 가짜 Look at my moves 내가 진짜 당기다 쿵더러 my groove 흉내를 내 너는 몽타주 Too fast 이건 내 독주 Give me that, give me that, give me that 이건 나의 click 탑티어 따라오리 태워 Cash and blood 애매해진 너의 복각 Figure 빛깔어 메스틱 왕들의 click 여기 팔각정 놀이판을 키워 international 에비호 에비 domestic but 빛깔어 메스틱 왕들의 클릭 여기 팔각정 놀이판을 키워 international 에비호 에비 domestic but 빛깔어 저 알아요. 동안 알아? 아빠한테 들었어요. 아빠한테 들었어. 그래, 동아, 얘기 좀 해줘봐. 뭘 들었어? 아빠 아시는 분의 음, 아들이신 분이 음, 곡을 작곡하셨다고 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선생님도 조금 아는 그냥 같이 한라산 한번 같이 오른 그 친구가 지금 그 대학 다니다가 지금 잠깐 휴학하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이 노래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작곡한 노래가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 친구 통해서 이제 이 작곡가들의 세계 그 얘기들을 이게 좀 이렇게 들었었는데 작곡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작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작곡한 것들이 이른바 채택이 되어야 그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야 그래야 이제 작곡가들 경우도 이제 두 가지 경우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나 이 작곡을 하면 내가 몇십만 원 받겠다, 몇백만 원 받겠다라고 그 단발성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까 인쇄 받는 것처럼 저작권을 걸고서 그럼 이 노래가 이제 뭐 노래방에서도 불리고 그 TV 방송에서 많이 틀리면 틀릴 때마다 얼마씩 몇 원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쌓이게 돼서 이 작곡가들이 받는 경우를 볼 수 있고 이 작곡가들은 우리가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이제 가수들의 노래를 작곡하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는데 작곡가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음악 그 뭐야 그
광고의 그 CM송부터 시작해서 뭐 영화 OST 음악 작곡하는 어떤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철 무슨 안에서 무슨 그 효과음, 음향 이런 거를 뭐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작곡하기도 하고, 그 작곡의 그 부분들이 상당히 역시 이것도 범위가 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가라는 이 직업도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뭘 얻기 전까지, 지명도를 얻기 전까지는 내 곡을 그 사람이 채택을 해줘야 되는데, 내 곡을 채택해 주지 않았을 때는 전혀 수입이 없는 거야. 문제가. 그리고 이제 그 자기를 끊임없이 알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또 이렇게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대중들의 정서와 맞아 떨어져야, 그래야 호응을 얻고 널리 팔릴 수 있고, 아까 여러분들 이제 돈, 이제 연봉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 갖고 있는 거지. 물론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자기가 추구하는 음악 세계가 있는 거야. 이 작가들도 그게 문제야.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는 거야.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내가 쓰고 싶은 방식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다행히 대중들이 호응을 해주면 당대의 인기를 누릴 수 있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나는 A를 쓰고 싶어. 난 A가 예술이라고 생각해. 근데 사람들은 A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럼 내가 먹고 살기가 뭐 한 거야? 힘든 거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 지금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하나가 몇 천억이야. 근데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았던 당시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은 딱 2점 팔렸어. 그것도 요즘 돈으로 치면 몇십만 원.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동안 누구한테? 동생 테오한테 뭐야? 동생 테오 등쳐먹고 산 거야, 쉽게 말하면. 얻어먹고 산 거란 얘기야. 빈센트 반 고흐가 결혼에 왜 실패해? 돈이 없어서.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야? 그 여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의 삶이 상당히 힘든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지. 근데 빈센트 반 고흐는 그 자신의 예술 세계가 있었던 거지. 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거야. 그럼 빈센트 반 고흐가 만약에 동생 테오가 없었더라면, 자기 예술가의 길을 계속 가려고 했더라면, 빈센트 반 고흐는 사실 어떻게 돼? 그 당시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렸을 거란 얘기야. 그럼 오늘날의 빈센트 반 고흐는 또 뭐 한 거야?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작가라던가 이 작곡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작곡가들도 이제 어느 분야를 작곡하냐에 따라서 이른바 가수들 대중가요를 작곡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것도 이제 뭐 게임 음악을 작곡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오페라라던가 뭐 이런 교회 성가 뭐 이런 걸 작곡할 수 있는 거고, 그 범위도 상당히 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작가도 마찬가지고, 작가나 작곡의 어떤 그런 규칙, 법칙,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또 이제 훈련받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이게 이제 두 가지 나뉘어. 하나가 이른바 정규 교육 과정을 받는 경우, 그 음악대학 작가가 아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대 가서 작곡의 어떤 그 정규 과정을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요즘은 대부분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그냥 독학, 자기 혼자 좋아서 자기 혼자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또 이렇게 있는 또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화인가? 저요. 음, 동화가 아까 뭐였지? 인형. 자, 인형의사 보겠습니다. 동화. 인형이 고쳐진 전과 후의 느낌은 매우 다르다. 내 인형이 다 망가지고 고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난 그런 쪽으로는 똥손이다. 그래서 고장난 인형을 새 것처럼 고쳐주는 직업을 찾아봤다.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있듯이 인형을 고쳐주는 의사도 존재한다. 인형 의사는 오래된 인형을 새 것처럼 치료해준다. 인형에 따라 다르지만 수리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로 소요될 때도 있고 인형의 상태에 따라 평균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받는다. 인형 의사가 되기 위해선 봉제, 플라스틱, 나무 등 다양한 재질의 인형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제복 능력은 필수다. 그리고 물감 혼합을 통한 채색 능력 등도 요구되며 각 인형 소재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처럼 전문 직업인 만큼 주로 인형 병원에서 전만, 전반에 관한 이론 교육과 실습을 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워야 된다. 내 집에는 인형들이 많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도 있던 인형도 있고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온 인형도 많다. 그중 내가 태어나기 전 엄마와 이모를 거쳐 내려온 인형이 있다.
그 인형은 지금 날개 바느질이 풀어지고 색도 살짝 변한 곳도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인형을 마주했을 땐 그냥 인형이다. 하지만 옛날에 인형 속의 솜은 완전히 죽었었다. 지금, 지금은 그걸 어떤 느낌으로 안고 있었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그때 새 솜을 넣어주시고 다시 새 인형처럼 만들어주셨다. 매우 탱탱하고 솜이 꽉 찬 상태는 내가 꽉 찬 느낌이 들 정도로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나는 그때 인형이 치료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행복했다. 아이들이 사랑하는 인형을 처음처럼 고쳐주는 인형 의사는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한 직업이 아닐까. 지우. 일단 그 인형 의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그런 그걸 감상을 많이 넣어서 읽는 재미도 있었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약간 인형 그 의사에 대한 세세한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 인형이사라는 직업이 이제 처음 알았고, 이제 인형이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이제 등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좀 쉬웠습니다. 그다음. 장난감 의사처럼 인형 의사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또 한 번에 한 6개월 정도 수요될 수도 있고, 한 번에 한 5천 원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저것도 작가처럼 겸업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도 궁금했어. 그다음. 어, 일단 사람이 아닌 물건인 인형을 고친다는 거에서 뭔가 신기했고, 또 이제 인형을 고쳐야 되는 인형 의사도 뭔가 전문 교육기관에서 배워야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 자, 쌤도 뭐 인형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그냥 이걸 인형의사라고 부르는지는 처음 뭐 알았고,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피노키오와 그 할아버지가 인형의사 아니야? 어? 자, 근데 요게 그 좀 이해는 잘 안 갔습니다. 수리기간은 5, 6개월 좀 소요될 때도 물론 있는 거지만 인형의 상태에 따라서 평균 5, 6천 원 정도 받으면 5, 6천 원 받아도 이 사람 어떻게 살아? 이게 그때 제가 조사했을 때 아, 달러로 나와 있었어가지고 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시급이 요즘에 우리나라 거의 10,000원이거든? 1시간 일해서 10,000원인데, 그럼 이 사람이 평균 5, 6천 원 받으면 30분 만에 그 인형을 뭐 해야, 고쳐줘야, 그것도 최저시급을 받는 건데, 그런 점에서 아마 이거 평균 5, 6천 원 정도 받는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아닌가라고 싶어서 정확한가 모르겠고, 어쨌든, 인형의사라는 어떤 그런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이렇게 선생님 잠깐 소개한 걸 찾아보니까 프랑스나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오래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한국에서 인형 의사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찾은 게 있어? 혹시 동아야? 네? 한국에서 인형 의사로 본격적으로 자기가 또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본 적이 있어? 찾은 게 있어? 자료를? 혹시? 있는 건 아는데 그 자료는 안 아,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분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면 이런 직업을 또 새롭게 자기가 해 가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뭐 요즘에 또 그 뭐야, 어떤 사람은 뭐 인형을 뭐 저기까지 하냐, 새 인형 사면 되지 않냐라 하지만 요즘에 또 이렇게 개성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인형의사 뭐 이런 그 이색적인 어떤 그런 직업이 오히려 그 틈새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남들이 별로 잘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나름의 어떤 그런 시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얼마든지 또 이게 자기가 그 인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재주도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또 관심도 있고 한다라면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직업 중에는 그 우산만을 우산을 그 개개인 각자의 우산을 만들어주는 직업이 있는 것도 알아? 우산.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그 우산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른바 고급화 전략.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우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이렇게 우산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 날이라서 직업이 이렇게 더 세분화되는 또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뭐 10시 16분 정도 돼서 나에 대한 글은 다음번에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짧게 보도록 하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뭐 소개하는 어떤 그런 글들을 썼고, 또 그런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어떤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앞으로 그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들,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탐구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다양하게 만나서, 그래서 어른들과 만날 때 어떤 일을 하세요? 그 일을 왜 하게 되었어요? 그 일은 또 어떤 특성이 있나요? 해서 그분들과 어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생생하게 얻는 그런 정보를 얻는 것들도 좋은 어떤 그런 방법들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어떤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조금 더 이렇게 넓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 아까 누구는 이제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해서 돈을 중요시 봐야 되지. 또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연봉보다는 뭐 일하는 시간, 난 일을 오래 하기 싫다. 난 내 적정한 그런 그걸 뭐라고 그래? 무슨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워라밸. 워라밸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사람은 그 일의 강도라던가 그 일의 시간 이런 게 또 이렇게 더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성취도 이런 걸 또 이렇게 더 중요시 여기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아무리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일이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일에 요구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능력이나 어떤 능력치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능력을 기르는 또 그런 부분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 책입니다. 뭐 슬기로운 미디어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에서 생활. 여러분들 뭐 웹툰이라던가 게임이라던가 뭐 전통 미디어부터 유튜브 뭐부터 시작을 해서 SNS 등 여러 다양한 미디어에 관해서 나와 있고, 책이 막 이렇게 술술 익히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로 보도록 하고, 그 전에 나에 대한 어떤 그 글들 우리가 보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 다음 주에. 네. 쌤 잊어버리더라도.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